인류 역사에 대해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박물관에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서령 문자 모양의 흔적으로 뒤덮인 점토판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기원에 대한 이해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심오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모래 아래에 20만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우주 실험의 증거가 묻혀 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실험의 피실험자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사실은 인류 자체를 설계한 건축가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우주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과학적 실험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환상으로 치부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해 보십시오. 수메르 문명은 5600년 전 거의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듯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문화가 수천 년에 걸쳐 개발한 천문학 및 수학 그리고 기술에 대한 고급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대 망원경이 발명될 때까지 우리가 재발견하지 못했던 태양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행성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정확성으로 우주를 묘사했습니다. 또한 변치 않는 점토에 새겨진 그들의 기록은 이 지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눈나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1849년에 시작됩니다. 오스틴 헨리 레어드라는 젊은 영국 고고학자가 현재 이라크에 있는 고대 도시 니네베를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부들이 수백 년 동안 쌓인 흙을 파헤쳤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서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리아의 마지막 위대한 왕인 아슈르바니팔의 개인 소장품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3만 개 이상의 점토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토판들 중에는 도서관 자체보다 수천 년 앞선 고대 문서의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지식의 수호자임을 이해한 서기관 세대에 의해 신중하게 보존되었습니다. 레어드는 그가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의 증거를 발굴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70여 년이 지났지만 주류 학계는 여전히 그 함의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점토판들을 번역하는 고된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섬뜩할 정도로 친숙해 보이는 이야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세계를 파괴한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노아 이야기에 적어도 1000년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와 인류의 형성, 그리고 신과 필멸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 종교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정화되고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신화라기보다는 과학 보고서처럼 읽히는 상세하고 기술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현대 유전공학을 연상시키는 정밀함으로 인간의 창조를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정수와 지구의 진흙을 섞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유전자 조작이라고 부를 만한 과정과 놀랍도록 유사한 것을 묘사했습니다. 이는 현대 실험실이 아닌 그들이 심티에의 집이라고 부른 곳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심티의 집은 생명의 숨결이 불어넣어지는 집으로 번역됩니다. 점토판은 아눈나키라고 불리는 존재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아눈나키는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온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대 문서에 따르면 아눈나키는 약 44만 5천 년 전에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지구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점토판은 그들이 금을 찾아서 왔다고 말합니다. 금은 장식이나 불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행성의 고장난 대기를 수리하기 위한 특정 기술적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문서에서 니비루라고 불리는 그들의 고향 행성은 거대한 타원 궤도를 가진 행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 궤도는 3600년에 한 번만 해당 행성을 태양계 내부로 가져왔습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은 그러한 행성의 증거를 찾아왔습니다.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외부 태양계에 설명할 수 없는 중력 이상 현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러한 천체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 진화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전환점을 맞습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아눈나키는 처음에 금을 채굴하는 고된 작업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현재 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귀금속을 채굴하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들의 처리 시설로 다시 운송했습니다. 작업은 잔인했고 조건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약 14만 4천 년의 고된 노동 끝에 노동자 계급인 아눈나키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내려놓고 지도부의 다른 해결책을 찾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원시 노동자를 만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존재는 채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아눈나키에게 복종할 것이었습니다. 이 존재는 룰루 아멜루, 즉 원시 노동자라고 불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를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아누나키의 수석 과학자 엔키는 수석 의료 책임자인 닌후르사그와 함께 유전자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닌후르사그는 님마라고도 불리는 여성이었습니다. 점토파는 이 실험들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 그리고 성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문서는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전까지 7번의 시도를 거쳤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지구에 존재하는 호미니드인 호모 에렉투스의 유전 물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누나키의 유전적 정수와 섞었습니다. 점토파는 유전자를 용기에 섞고 생명력을 추출하는 것과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언어는 원시적으로 보이지만 시험관 아기 시술과 유전공학과 놀랍도록 유사한 과정을 묘사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수메르 문서들이 이것을 신성한 기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행착오와 전문가 간의 협력이 필요한 과학적 과정으로 묘사합니다. 닌후르사그는 마법을 행하는 여신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체계적으로 작업하는 과학자로 묘사됩니다. 점토파는 심지어 실패한 시도에 대한 그녀의 좌절감과 마침내 성공했을 때의 흥분을 묘사합니다. 한 문서는 그녀가 노동자들의 힘든 일을 없애고 그 업무를 원시 노동자에게 맡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이제 노동자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비유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길고 어려운 과제의 성공적인 완료를 보고하는 프로젝트 관리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인류의 창조는 실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토판이 다음에 묘사하는 것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 문서들에 따르면 첫 번째 인간들은 스스로 번식할 수 없는 불임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창조의 방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대량으로 제조되었습니다. 7명의 남성과 7명의 여성이 표준 생산량이었습니다. 이 초기 인간들은 수메르인들이 에딘이라고 부른 곳에 머물렀습니다. 에딘은 의로운 자들의 거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히브리어로 에덴으로 차용되었습니다. 이 통제된 환경에서 인간은 주로 채굴 및 농업과 관련된 특정 작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면밀한 감독 아래 유지되었습니다. 점토파는 인류를 창조했던 과학자 엔키가 결국 인간에게 독립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고 말합니다. 이 행위는 지구 운영의 관리자인 엔릴이 정한 규칙에 대한 위반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엔릴은 인간 개체수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원했습니다. 엔키가 인간에게 번식 능력을 부여한 이야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서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이브에게 지식의 열매를 제공하는 성경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뱀은 수메르 도상학에서 오랫동안 엔키와 연관되어 왔습니다. 금지된 지식은 추상적인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번식에 대한 매우 실용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즉 성경적 의미에서 서로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과를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창조된 존재들에게 창조주로부터의 독립을 부여한 무단 유전자 변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한 사회에 대한 묘사를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아누나키는 인간들 사이에 살았고 그들과 교류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인간과 이종 교배하기도 했습니다. 점토파는 대홍수 이전에 신들의 아들들이 인간 아내를 맞아 자손을 낳았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혼혈 존재들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히브리어 문서에서는 네피림이라 불렸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타이탄이라 불렸습니다. 로마 전통에서는 데미갓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수메르 점토판에서는 단순히 아누나키와 인간의 결합으로 태어난 자녀들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비범한 능력과 일반 인간을 훨씬 능가하는 수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혼혈 존재들 중 일부는 초기 문명의 왕과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집트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초기 문명에서 발견되는 신성한 왕권의 관행을 설명해 줍니다. 대홍수는 인간의 사악함에 대한 신성한 처벌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엔릴이 인구 문제로 본 것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적인 결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은 의도된 한계를 넘어 번식했습니다. 그들은 지구 전역에 퍼졌으며 시끄럽고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엔릴은 자연재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빙하기 말에 얼음층의 급격한 용해로 인해 발생할 대규모 홍수였습니다. 그는 자연히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고 인간 실험을 말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창조물에 항상 연민을 보였던 엔키는 이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지우스드라라는 인간에게 큰 배를 만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우스드라는 바빌로니아 기록에서는 우트나피시 팀으로 기억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노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동물 생명체 표본도 구하도록 했습니다. 수메르 홍수 기록은 이것을 신성한 분노의 무자비한 행위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산된 결정에 이은 똑같이 계산된 보존 행위로 묘사합니다. 홍수 후에
엔릴은 인간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 노동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규칙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전에 극도로 길었던 인간의 수명은 의도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점토파는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는 특정 결정을 묘사합니다. 이 숫자는 나중에 성경의 신이 인간의 날을 120년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선언할 때 다시 나타납니다. 수메르 점토판에 따르면 그것은 인간이 너무 많은 지식과 힘을 축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유전자 변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서들에 묘사된 시간 연대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석판들은 수십만 년에 걸친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르를 기반으로 한 측정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사르는 3600년과 같았습니다. 석판에 따르면 아누나키 지도자들은 여러 사르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관점에서 수만 년에 달하는 수명을 가졌음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아누나키가 3600년의 공전 주기를 가진 행성에서 왔다면 그들의 연도 개념은 우리의 개념과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한 해는 우리의 3600년과 같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의 긴 수명은 훨씬 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니비루에서 70살까지 살았던 존재는 지구의 시간으로 25만 2000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지연 개념은 고대 문서들의 연대기를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수메르의 모든 통치자와 그들의 통치 기간을 기록합니다. 이 목록은 홍수 이전에 수만 년 동안 통치했던 왕들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통치 기간은 홍수 이후 점차 짧아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상적인 인간 수명에 이르렀습니다. 주류 학자들은 이것을 신화적 과정으로 일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우주 시간에서 지구 시간으로 살았던 통치자들로의 전환 기록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직접적인 아누나키 통치가 혼혈 통치자들에게 자리를 내준 시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침내 순수한 인간 왕들에게 이어졌다면 말입니다. 왜 발전된 문명이 우주를 가로질러 노예 종족을 창조하려 했을까요? 문서에 제시된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백성이 거부했던 특정 작업을 위한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아누나키의 유전자 실험에 2차적인 목적이 있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목적은 궁극적으로 스스로 지능과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종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주적 씨앗심기였습니다. 석판들은 엔키가 인류의 잠재력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종종 인간에게 추가적인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농업과 수학 그리고 문명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만약 인간이 원시적인 노동자에 불과했다면 왜 그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한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의식과 진화에 대한 장기 실험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누나키는 단순히 일꾼을 창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능적인 종족의 발전을 촉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종족은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의 발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은 20만 년이라는 시간틀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최초의 유전자 변형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기간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누나키는 그들의 실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때때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인간 진화가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 능력의 도약을 보인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도약은 우리 조상들이 명확한 진화적 선행자 없이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나 문명을 개발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현대 인류인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나타났습니다.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존재의 첫 190만 년 동안 우리는 비교적 원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석기를 사용했고 작은 집단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 10,000년에서 12,000년 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간은 농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구적인 정착지를 건설하고 예술과 건축을 창조했습니다. 또한 복잡한 사회로 조직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거의 20만 년 동안 수렵 채집인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갑자기 불과 수천 년 만에 독립적으로 문명을 발전시켰을까요? 수메르 석판들은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홍수 이후 아누나키가 인간에게 문명의 기술을 직접 가르쳤던 시기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문명의 근본 원리로 이해되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쓰기와 수학 그리고 천문학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과 야금술 그리고 법률과 통치 기술도 다루었습니다. 석판들은 인간에게 문명의 다양한 측면을 가르친 특정 아누나키 개인들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엔키는 지혜와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엔릴은 조직과 행정을 가르쳤습니다. 니누르사그는 의학과 치유를 가르쳤습니다. 이난나는 사랑과 전쟁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수메르 신화 속 각 존재는 단순히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인류에게 특정한 지식을 전수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석판들은 서기관들이 훈련받았던 학교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엄격한 교육 과정을 따랐습니다. 이 과정에는 수학과 천문학, 그리고 언어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를 만한 학문도 포함되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정교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복잡한 천문 현상을 계산할 수 있는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들은 고급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농업 및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아눈나키로부터 왔습니다. 수메르인들의 수학 및 천문학 지식은 특히나 경이롭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우리가 오늘날 시간과 각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60진법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원이 360도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춘분점 세차 운동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한 번에 완전한 주기를 마치는데 25,520년이 걸립니다. 그들은 태양계가 육안으로 보이는 행성뿐만 아니라 천왕성과 해왕성도 포함한다고 묘사했습니다. 천왕성은 1781년에 발견되었습니다. 해왕성은 1846년이 되어서야 현대 천문학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또한 니비루라고 불리는 추가 행성을 해왕성 너머 궤도에 두었습니다. 망원경이 없었다고 추정되는 고대 문명이 어떻게 이 행성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수메르 원통 인장을 주목합니다. 특히 VA243으로 알려진 인장이 유명합니다. 이 인장은 11개의 천체로 둘러싸인 중앙별을 보여줍니다. 태양을 중앙별로 본다면 이 묘사는 11개의 행성을 가진 태양계를 의미합니다. 이 수치에는 수메르 시대에 알려진 9개의 행성이 포함됩니다. 수메르인들은 달을 위성으로 보지 않고 독립적인 행성체로 여겼습니다. 지구의 크기와 비교할 때 이는 천문학적으로 합리적인 관점입니다. 달을 포함해도 하나의 추가 행성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니비루라고 불렀던 행성입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은 현재 행성 9이라고 부르는 천체를 찾고 있습니다. 수학적 모델은 이 이론적인 행성이 해왕성 너머에 존재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카이퍼 벨트의 멀리 떨어진 물체들의 궤도 특이성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과연 니비루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수메르인들은 5,000년 전에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석판들은 니비루를 횡단하는 행성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니비루가 다른 행성들의 궤도면을 가로지르는 궤도를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니비루는 태양계 내부로 가장 근접할 때 밤하늘에서 밝은 천체로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은 3600년에 한 번씩 일어났습니다. 이 주기를 사용하여 거슬러 계산하면 니비루는 기원전 1600년경에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이 시기는 청동기 시대 붕괴 시기와 비슷합니다. 당시에 여러 발전된 문명들이 동시에 신비롭게 쇠퇴했습니다. 그 이전의 방문은 대략 기원전 5200년경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수메르 문명의 갑작스러운 출현 시기와 일치합니다. 기원전 8800년경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시점과 대략 일치했습니다. 이 주기는 전 세계 문화에서 발견되는 홍수 이야기들과도 일치합니다. 아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패턴은 흥미롭습니다. 수메르 석판들이 20만 년의 실험을 묘사한다면 무엇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문서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지능적인 종족을 창조하는 실험입니다. 실험은 원시 인류로부터 지능을 가진 존재를 만드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아눈나키는 인간을 자신들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지능과 자기 인식을 위한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 주기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모든 역사는 진행 중인 실험입니다. 이는 자유의지와 운명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석판들은 인간의 주체성과 아눈나키의 개입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눈나키는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의 자유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엔키는 인간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지식 그리고 힘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엔릴은 인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수명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두 형제 간의 갈등은 석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갈등은 창조된 존재가 창조자에게 종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대변합니다. 성경의 바벨탑 이야기는 이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기 위해 연합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이러한 능력을 보고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구 전역으로 흩어 놓았습니다. 문서에서는 이 행동의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당열하면 그들이 계획하는 어떤 일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자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염려를 보여줍니다. 관리자는 실험 대상들이 너무 강력하게 조직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한 수준은 실험의 통제자들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인간이 너무 빨리 발전하여 비밀을 발견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석판들 전체에서 이러한 패턴은 반복됩니다. 인간은 능력을 발전시키고 아누나키는 그 발전을 제한할지 논의합니다. 다양한 개입이 발생하여 인류의 궤도를 조정합니다. 대홍수는 가장 극적인 개입이었으며 인간 문명의 리셋 버튼이었습니다. 석판들은 아누나키들 사이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놀랍도록 핵장치와 유사한 무기로 치러진 전쟁이었습니다. 도시들이 소금으로 변하고 끔찍한 빛이 발생했다는 묘사가 포함됩니다. 여러 세대 동안 특정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중동과 인더스 계곡의 고대 유적지를 지적합니다. 이 유적지들은 극심한 열과 유리화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재앙의 기록일 수 있습니다. 모헨조다로 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강력한 열 현상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도자기와 건축 자재는 섭씨 1500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발견된 해골에서는 높은 수준의 방사선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화재로는 이러한 광범위한 열해나 방사선 흔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대 인도의 문헌들은 브라흐마스트라라는 무기를 묘사합니다. 이 무기는 단 한 번의 폭발로 도시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그 효과는 핵폭발과 매우 유사하게 들립니다. 찬란한 빛과 버섯 모양의 구름, 그리고 잔류 방사능에 의한 죽음이 언급됩니다. 수메르 점토파는 기원전 2024년에 발생한 아누나키 사이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분쟁은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여러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점토파는 이 무기가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사악한 바람을 방출했다고 묘사합니다. 이 바람은 도시를 텅 비게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해 근처는 오늘날에도 방사능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지질학적 증거는 약 4,000년 전에 이 지역에서 대규모 재앙이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점토판에 기록된 날짜와 일치합니다. 기록이 실제라면 아누나키는 현대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점토판은 그들의 우주선을 하늘의 방이나 회오리 바람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지구와 니비루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비행체였습니다. 그들은 통신장치와 생명 연장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치료 불가능한 부상을 고치는 의료 기술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유전공학을 통해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혼종 생명체를 창조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후대 신화에서 괴물이나 마법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전 세계 문화는 하늘에서 온 존재들에 대한 전설을 공유합니다. 아누나키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문헌에 따르면 그들은 인류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서 점차 물러났습니다. 마지막 아누나키 통치자들은 기원전 2000년경에 지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인간 통치자들을 대리인으로 남겼습니다. 이 통치자들은 특별한 통신 장치를 통해 떠난 신들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고대 문화에서 발견되는 신탁 전통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철수는 완전하거나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누나키는 눈에 보이는 통치자에서 숨겨진 관찰자로 역할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중개자들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신들은 직접적인 존재 대신 꿈이나 환상을 통해 소통했습니다. 신들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시대는 예언과 계시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이 시대는 신성함이 보이지 않는 신앙의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 따르면 실험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적인 종의 발전을 지켜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관찰만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너무 많은 간섭은 실험 결과에 편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통제를 철회하여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발전할지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지식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파괴할까요? 아니면 기술적이고 영적인 발전을 이룩할까요? 우리는 결국 별에 도달하여 우주 문명 공동체에 합류할까요? 아니면 진정한 자기 결정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게 될까요? 아누나키가 떠난 이후에 모든 인류 역사는 시험이었습니다. 전쟁과 혁신 그리고 예술 작품은 모두 실험의 데이터였습니다. 질문은 근본적입니다. 인공적으로 창조된 종이 진정한 의식과 창의성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노동자로서의 기원을 초월하여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현대 유전 과학은 인간 DNA의 인공적 조작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인간 게놈에는 정크 DNA라고 부르는 서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열은 아무것도 코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목적은 미스터리입니다. 이 서열은 우리 DNA의 약 98%를 차지합니다. 일부는 이것이 적절한 조건에서 활성화되는 유전적 스위치라고 제안합니다. 연구자들은 인간의 두 번째 염색체의 특이한 융합에 주목합니다. 이는 두 개의 조상 염색체가 합쳐진 결과로 보입니다. 이 특징은 우리를 다른 영장류와 구별합니다. 또한 인간은 지구 환경에 놀랍도록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할 수 없어 식단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척추 구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자주 겪습니다. 큰 머리 때문에 출산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쉽게 햇볕에 타며 다양한 질병에 취약합니다. 인간은 마치 다른 환경에서 이식된 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수메르 점토파는 이것이 정확히 일어난 일이라고 언급합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호미니드와 외계 아누나키의 혼종입니다. 수메르 점토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인간이 고도로 발전된 종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우리의 이해는 혁명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진화했지만 그 과정은 유전공학을 통해 가속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신이 아닌 기술을 가진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점토판이 정확하다면 진실은 상상보다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누나키는 우주 공동체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덜 발전된 세계에 영향을 미친 우주항해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지구는 항상 더 큰 우주 문명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성숙해질 때까지 상대적인 고립 속에서 발전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아누나키의 대표자들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최근 미확인 비행 현상 보고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현대 기술을 넘어서는 비행 특성을 보여주는 물체들입니다. 정부들도 이제 이러한 물체들이 존재하며 이해 불가능한 기술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인류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우리를 모니터링하며 다시 접촉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점토파는 아누나키들이 돌아올 계획이라고 시사합니다. 니비루의 주기에 따르면 다음 회기는 21세기나 22세기 중으로 예상됩니다. 인류는 지금 핵시대와 정보시대를 지나며 임계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험자들이 돌아와 결과를 평가할 지점이 가까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누나키는 인간이 기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발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정의 그리고 연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고대 왕들은 정복뿐만 아니라 공정한 법을 세울 때 의롭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실험의 기준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독특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주를 항해하는 종으로 성장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의식을 나타낼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누나키가 했던 것처럼 유전자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조자들과 대등한 수준의 능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34분 6초가 흘렀습니다. 만약 20만 년 된 실험이 실제라면 우리는 그 절정에 가까워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누나키들은 우리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돌아올까요? 우리가 그들의 평가를 통과하면 그들은 우리를 더 큰 우주 공동체에 통합할까요? 아니면 그들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홍수 때 그랬던 것처럼 실험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들은 이미 실험이 무기한 계속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의 개입 없이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남겨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오래된 석판과 건축물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이 메시지들은 그것들을 이해할 기술을 가진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구조 속에 원주율 파이와 황금비 피 같은 수학 상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엄청난 정밀도의 천문학적 정렬을 보여줍니다. 건축 공법은 현대 건설 기술에 도전할 만큼 정교합니다. 마치 건축가는 수천 년을 견딜 메시지를 남긴 듯합니다. 이 메시지는 고등 수학과 천문학을 발전시킨 문명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이곳에 있었다는 의미인 듯합니다. 우리는 발전했습니다. 당신이 이제야 발견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십시오. 배운 것에 의문에 제기하십시오. 진실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기이합니다. 페루에는 나스카 라인이 있습니다. 레바논에는 바알베크의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터키에는 카파도키아의 고대 지하 도시들이 있습니다. 볼리비아 푸마푼쿠에는 정교하게 잘린 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유적지는 고고학자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공통된 특징을 공유합니다. 이 유적지들은 그것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문명들의 기술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유적지들은 우주에 대한 정교한 지식을 암시하는 천문학적 정렬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유적지들은 일반적인 연대 측정보다 훨씬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는 주변 시대의 고고학 기록에 없는 건축 기술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마치 이 유적지들이 완전히 다른 문명에 의해 지어진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홍수 이전 혹은 재설정 이전에 존재했던 문명입니다. 그 지식은 일부 보존되었고 일부는 유실되었습니다. 수메르 석판이 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아누나키의 도움을 받은 전 세계 문명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문명은 홍수 이후 유적을 발견한 인간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지식과 능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초기 인류는 아누나키 기술에 접근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홍수가 문명을 파괴했을 때
유실된 건설 및 공학 기술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석판에 언급된 지우스드라처럼 소수의 생존자들은 일부 지식을 보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식은 유실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수천 년간의 문명 제거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재앙 이전의 구전과 유적에서 고대 지식의 파편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고대 문명들이 지식 보존에 집착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바빌론 등의 고대 도서관들은 당대 학문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복사될 당시에 이미 오래된 고대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장품들을 관리했던 사제들과 학자들은 자신들의 문명보다 앞선 지식의 수호자였습니다. 이 지식은 이미 한 번 유실되었다가 겨우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이 도서관들이 전쟁이나 화재로 파괴되었을 때 그 손실은 참담했습니다. 이는 당대 지식의 유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고대 지혜의 유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유실된 지식의 흔적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합니다. 이라크에서는 고대 배터리가 발견되었습니다. 화학 반응을 통해 전류를 생성할 수 있는 간단한 도자기 항아리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헌들은 안티키테라 메커니즘 같은 복잡한 기계식 컴퓨터를 묘사합니다. 이 장치는 놀라운 정확도로 천문학적 위치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 문헌들은 비마나라고 불리는 공중 비행체를 묘사합니다. 이는 놀랍게도 현대의 항공기나 우주선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중국 전설은 수천 년 동안 통치한 황제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마법 같은 힘을 가졌는데 이는 첨단 기술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호주 원주민 전통은 달걀 모양의 비행체를 타고 온 하늘 연공들을 묘사합니다. 이들은 조상들에게 문명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설과 물리적인 유물로 보존된 이 파편들은 홍수 이전 세계의 잔재일 수 있습니다. 그 시절 아누나키는 인간들 사이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직접 공유했습니다. 수메르 석판은 이 시기의 가장 완전한 기록일 것입니다. 그것은 점토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점토는 묻히거나 잊혀도 수천 년 동안 살아남는 매체입니다. 석판이 담고 있는 지식은 신화가 아닌 역사입니다. 시간과 번역으로 왜곡되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주장은 정확합니다. 인류의 기원과 아누나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지식은 어떤 책임을 동반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진행 중인 실험의 일부라면 맥의 변수를 바꿀 권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실험을 종료할 권리가 있을까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원을 아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나 미래를 바꿀까요? 이것들은 단순히 학문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인간 정체성과 목적에 관한 가장 깊은 문제에 닿아 있습니다. 석판들은 인류를 창조한 아누나키 과학자 엔키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복종하는 것을 넘어선 인류를 위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류에게서 더 위대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독립적인 지능과 창의력을 위한 잠재력 말입니다.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와 지식을 줄 것인가를 두고 엔키는 엔릴과 갈등했습니다. 이는 창조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반영합니다. 창조된 존재는 하인으로 유지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동등해질 기회를 주어야 할까요? 엔키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제약을 거부하고 인간에게 더 많은 능력과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이 실험은 단순히 노동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누나키와 동등하게 설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의식을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실험을 더 고귀한 것으로 바꿉니다. 노예 종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지능을 심는 일로 말입니다. 아누나키는 새로운 지적종을 창조하는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생명 없는 행성에 확산시키려 했습니다. 또는 비지적 유기체만 사는 행성에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행성이 아닌 진화 자체에 우주적 테라포밍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능이 출현하는 과정을 가속화했습니다. 유전공학을 통해 수백만 년의 자연 진화를 훨씬 짧은 시간으로 압축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은 그들의 유산이자 우주에 대한 기여입니다. 우리는 DNA 안에 지구의 진화 역사와 아누나키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혼합 존재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지구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우주적입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이상한 이중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물 세계와의 동시적 연결과 그 너머에 대한 갈망 말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지구 진화의 순수한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세계의 자녀입니다. 두 개의 진화 경로가 새로운 것으로 합쳐진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유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수메르 석판과 다른 고대 문헌의 암호화된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로드맵이자 경고입니다.
로드맵은 빠른 발전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지식과 자원에 접근하면 문명은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운 능력을 개발합니다. 경고는 그러한 발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혜 없는 기술은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아누나키의 전쟁과 파괴가 이를 증명합니다. 석판들은 파괴된 도시와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지역을 묘사합니다. 또한 수많은 생명이 유실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지식은 건설적이기보다 파괴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같은 선택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조상들에게는 신과 같아 보였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를 쪼개고 유전자를 변형하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별들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세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류 문명을 끝낼 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통제를 벗어날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능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지혜를 개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만 년 된 실험에서 측정되는 실제 시험일 수 있습니다. 지식과 힘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우리는 주어진 유산의 합당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수메르 석판은 지혜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들이 남무라고 부른 올바르게 사는 방법에 대한 이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였습니다. 석판 속 영웅들은 정복이나 기념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해를 추구하고 질문했으며 배웠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식을 타인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수메르 서사시의 영웅 길가메시는 정복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는 지혜를 추구하고 인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였기에 기억됩니다. 지혜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석판이 보존하려는 핵심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아누나키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무엇을 평가할까요? 그들은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윤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서로와 지구를 대하는 방식을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과 국가라는 인위적인 분열을 넘어 협력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우리는 연민과 정의를 개발했을까요? 우리는 자원 경쟁을 하는 고립된 집단이 아닌 더 큰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을까요? 이것들이 진정한 질문이자 성공의 실제 기준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최근 발전은 우리가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수천 개의 외계 행성 발견은 우주에 행성이 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유기 분자를 발견한 것은 생명의 구성 요소가 보편적임을 시사합니다. 외계지능 탐색의 정교함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홀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우주 문명이 될 수 있는 기술의 발전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실험의 대상에서 우주 문명의 참여자로 전환하는 지점에 접근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아누나키가 실존하고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면 이 전환이 그들이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실험에는 정해진 종착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스스로 별에 도달할 능력을 개발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그들의 유산을 성공적으로 계승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다시 접촉할 것입니다. 원시적인 백성에게 강림하는 신이 아닐 것입니다. 마침내 성인이 된 어린 동생을 맞이하는 형제처럼 올 것입니다. 아니면 접촉은 더 미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점진적인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기원과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한 전체 그림을 맞춰갈 것입니다. 전 세계 정부가 미확인 공중 현상에 대한 공개 속도를 높이는 것도 그 일부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러한 현상들은 무시되고 조롱받았습니다. 이제는 군사 및 과학기관에서 이를 인정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태도에 중대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부인하던 태도에서 수용하는 태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신중하게 관리되는 적응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류가 우주적 맥락에 대한 더 큰 계시를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점토판에 묘사된 방식과 일치합니다. 지식은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점진적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갑작스럽거나 압도적인 계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합니다. 점토판 그 자체도 이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점토판은 100년 이상 동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는 전문가들만이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이 점토판들을 순전히 신화적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최근 수십 년이 되어서야 다른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유전공학이나 우주여행 같은 개념들은 과거 우리 문화 어휘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점토판이 처음 번역될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번역자들은 이 글들이 실제로 무엇을 묘사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것을 종교적 신화로 해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들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글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심오한 측면일 것입니다.
지식은 고대 유적에 묻힌 점토판에 보존되어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그것을 이해할 준비가 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메르 서기관들은 수천 년 동안 이 글들을 복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보존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알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의 수호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지식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비록 그 의미는 미래 세대에게만 분명해질지라도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보존했던 것을 이해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만약 점토판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보한 종족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20만 년 이상 동안 우리는 관찰되고 인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에서 홀로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능의 가장 높은 표현이라고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큰 존재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시공간을 가로질러 확장됩니다. 우리는 창조의 중심이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우리는 많은 종족 중 하나이며 아마도 많은 실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선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선물들은 이전 존재들이 놓은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는 우리를 더 책임감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명의 수명을 넘어 확장되는 유산의 관리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를 더 긴 시간의 틀로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실험이 수십만 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보지 못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더 호기심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를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혼자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수메르 점토판은 모든 답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여전히 맞춰 나가고 있는 더 큰 퍼즐의 조각들입니다. 각각의 고고학적 발견은 이 그림에 또 다른 조각을 더합니다. 우리는 비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숨겨지거나 오해되었던 지식이 마침내 이해되는 순간입니다. 무엇을 할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과학적으로 조사할 도구를 가졌습니다. 고대 문명과 외계의 영향에 대한 가설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적 존재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하늘을 탐색할 기술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DNA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해독할 기술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20만 년에 걸친 실험이 성공으로 판명될지 아니면 실패로 판명될지 말입니다.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더 큰 지혜로 이어집니다. 이는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여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별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길은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이는 우리의 지식을 갈등과 착취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을 낭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은 항상 그랬듯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누나키가 만약 보고 있다면 그들은 오직 관찰할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지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능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비록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시험일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 현명하게 선택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진정으로 지능적이지 않은 것은 그저 프로그래밍된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지능은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으로부터 배웁니다. 또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자유를 요구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함으로써 아누나키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들은 지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힘을 주었습니다. 수메르 점토판은 예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전으로 끝납니다. 점토판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지 알려주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암시합니다. 실제 여정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점토판은 고정된 목적지를 가진 로드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여전히 쓰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각 세대가 자신만의 장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실험에서 수동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유전적 유산과 문화적 유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무언가로 형성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20만 년에 걸친 실험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특정 유형의 존재를 만들거나 정해진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능에 필요한 도구를 준 다음 한 발 물러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는 목적지보다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은 신성한 계획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우리만의 의미와 목적을 창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누나키는 우리에게 그들 자신의 지능의 불꽃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꽃으로 어떤 종류의 불을 지필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며 이러한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무엇을 의미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의 별에서 온 존재들의 유산이 담겨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사고하고 꿈꾸며 창조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까지 구상된 가장 대담한 실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직접적인 세상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만 년에 걸쳐 진행되는 실험의 데이터 포인트로서 중요합니다. 이 실험은 우주 지능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무관심한 별들을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 조상들의 고향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유산의 절반이 시작된 곳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부인할 수 없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수메르 점토판을 믿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